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오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에도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리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 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 앞 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 앞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7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을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하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는 평소 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 많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단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그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양반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토닥거려 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정숙 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저를 쳐다본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른 저희는 누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상 선하고 푸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은 없었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만 있었어요. 반전 매력의 아저씨에게 저는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진심으로 정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바깥 양반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분 의견 듣고 싶네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댁에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결혼 전까지 시아버지와 단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몸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닌데 혼자 두고 바로 살기에는 비가 너무 걱정이라며 말이죠. 사람이 착하고 워낙 효자로 소문난 남편이라 저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라고 결혼해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뛸듯이 기뻐했어요. 남편과 만난 계기는 봉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기견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제가 있던 유기견 동물보호소에 봉사를 왔었어요. 그곳엔 남성 봉사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힘들고 무거운 건 남편이 다 도맡아 해주었거든요. 유기견들 배설물이다, 목욕이다, 사료 정리에 간단한 보수까지 두 팔 걷고 해주었고 정말 남편이 믿음직해 보였고 마음이 따뜻해 보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국말 없이 웃으면서 하는 걸 보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불쌍한 강아지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고 사랑해 주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다 같이 봉사자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봉사를 마치고 근처 식당으로 갔고 식사를 하고 간단한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는데 더 깊은 대화를 해보니 정말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편했던 건지 저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말이지만 강아지들 예뻐해서 유기견 봉사 간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 제가 있어서 꼭 거기만 왔던 거라네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는 봉사를 계속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바뀌어서 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주로 주말 데이트를 했지만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속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남편 전에도 남자를 몇 번 만나봤지만 지금 남편만큼 밤마다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보다 그게 잘 맞는 남자가 좋았으니까요. 돈은 저도 같이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그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도 저와 연애하면서 자주 못 보는 게 힘들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매번 힘들게 데이트를 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 다 결혼 전기에 다다른 나이였기에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후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남편의 외모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거든요. 피도 작고 동글동글해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남자였으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쏙 빼놓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의 회사의 월급이 넉넉할 줄은 몰랐어요. 맨날 후줄근한 티셔츠와 청바지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기 때문에 거리가 그저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날 대합에 써있는 회사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마 어른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기업인가 봐요. 솔직히 저는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돈에도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을 3개 정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엄청 부자처럼 부럽지 않아도 나름 여유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하고 싶은 건 거의 다 하고 지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너네 집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였어요. 마땅히 취직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하던 피아노로 이름 없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달리 저는 멍하고 순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것도 어릴 적의 영향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밝으니 남편의 직장을 보고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신랑 집에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연 보낼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는 남편이 초등학생이었던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을 와락 안아 주었어요. 어릴 적 얼마나 놀라고 상처를 받았을까 싶더라고요. 왜 어머니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편지를 남겼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자신은 읽지도 못했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읽어보시고 바로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커서도 몇 번이고 여쭤봤지만 너는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항상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대신 저도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했지만 남편의 불행한 과거인데 너무 알려고 하면 상처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솔직히 우리 남편은 키도 작고 통통해서 정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키도 180 정도에 엄청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더라고요. 어깨도 떡 벌어지고 뼈대도 굵으신 몸에 군살이 없이 탄탄한 체형이라 한갑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쩜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하셨나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얼굴도 완전 핸섬하셔서 미중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어요. 티셔츠에 청바지만 대충 입고 다니는 남편과 달리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고 멋진 중절모까지 걸치신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못됐다고 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아버님과 안 닮았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대면에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파기애하고 먹고 식사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대화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농담도 재미있고 재치 있는 만담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솔직히 셋이 사는 거 걱정되었는데 이런 시아버지면 전혀 문제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어른이랑 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의 상상을 펼쳤는데 실제로 아버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세련된 멋진 시아버지와 살게 된다면 딱히 힘든 점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옛날 사람처럼 빡빡한 분이 아니어서 집안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더욱 걱정은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셋이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이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차림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어서 긴팔, 긴 바지를 입거나 바닥까지 오는 롱스커트를 입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서 저도 조금씩 편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러닝 차림은 아니지만 티셔츠와 나시 차림의 반바지를 주로 입고 지냈고 저도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집에서 입었던 나시티와 반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신랑이야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반바지 입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으니 별말을 못하겠는지 그냥 말더군요. 그렇게 옷차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집안일도 잘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담당했고
남편은 청소와 분리수거를 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의 방은 자신이 치우신다며 본인의 방 청소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착착 흘러가서 신기했어요. 남들은 시댁과 함께 살게 되면 시집살이를 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난 정작 혼자 살 때보다 더 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착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갔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의 해외 발령이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 지사였거든요.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미국 본사에 발령받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잘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상하다는 듯 자신과 같이 미국에 갈 건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남편의 일터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도 물론 가보면 좋겠죠. 그런데 단지 여행으로 가고 싶을 뿐 가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기 싫었어요. 상상만 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지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3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그 사이 종종 휴가 내고 한국에 오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고국에 약속한 뒤 남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대화를 나눠도 항상 남편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젠 둘만 이야기를 나누려 하니 자꾸 말이 헛돌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술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한 번도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둘이 남처럼 어색한 거라며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 툭 터놓고 이야기한 뒤 내일부터 편하게 아빠와 딸처럼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 말에 동의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정말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안주에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로 편하게 대하자 약속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아버지의 배려가 싫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쓱 다가오시더니 찌개 간을 보자고 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한 숟갈 드시더니 맛보시고 아주 맛이 좋다며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칭찬에 속아서 별다른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칭찬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그 다음에 팔, 허리 순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히프를 토닥이는데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봄비에 서서히 적셔가듯이 그렇게 조금씩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워낙 자상하시고 다정한 분이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날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야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농도가 짙어져서 살짝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예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점점 외로워져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스킨십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다며 마침 마사지사가 고장났다고 저에게 안마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어깨 쪽을 주무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서투르게나마 이리저리 어깨 쪽을 주물렀더니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운동하고 오면 조금씩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안마는 며칠에 한 번씩 요구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깨, 나중엔 허리, 허벅지 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며 골반에 가까운 쪽을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가 어떤 날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허벅지에 근육이 뭉쳤다며 안쪽을 마사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주무르는 게 아니라 마사지 로션이나 오일로 부드럽게 풀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엎드려서 받으시더니 앞쪽도 해야 한다고 돌아누우셨어요. 혹시나 아프실까봐 살살 마사지를 하는데 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해서 그곳이 불룩하고 신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며 시아버지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최대한 못 본 척하면서 마사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낮에 본 시아버지의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편보다 훨씬 커서 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들킨 건지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술 한잔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간이 늦었지만 일어나서 아버님과 마실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살게 된 날 술을 마신 이후로 종종 술잔을 기울였기에 별로 색다른 일은 아니었어요. 술을 한 병 정도 마신 뒤 아버님은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걸었죠. 낮에 자신의 반응을 보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망해하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자 한숨을 쉬시더니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간다고 말이죠. 오래전에 집사람을 잃은 뒤 여자는 담 쌓고 살았다며 그런 자신의 눈앞에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이상형인 여자라 연심을 품게 되었다며 저를 끌어안으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밀쳐내려다 한켠으로 홀로 계셨던 외로움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어깨를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승낙의 표시인 줄 아셨는지 시아버지는 집요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두려워져서 펑펑 울게 되더군요. 침대에서 한참을 우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비밀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현수가 내 자식이 아니다. 현수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현수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켜서였다. 현수는 현수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나온 자식으로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그런데 현수한테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여태 말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고 며느리 내가 하도 불안해하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현수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자 천륜을 거슬렀다는 죄책감은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문제는 이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이 뒤로 정말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둘이 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얼마 전 신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편과 밤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 순간 시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남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숨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남편이 일주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늘 하던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어요. 혹시나 하고 사용했는데 역시나 정말 임신이 선명하게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이인지 시아버지의 아이인지 날짜를 세워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이걸 털어놓았더니 우리 둘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어차피 태어나기 전까지 유전자 검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이대로 지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뱃속에 있는 애가 자신의 아들인지 손주인지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 아버님의 아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착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아버지와 따로 살자고 인연을 끊자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냐고, 우리만 입 다물고 살면 된다고 고민하지 말라며 시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주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좋은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누구나 본인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죠. 사연자님이 뒤늦게라도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시고 되돌리려고 하신다면 그 생각이 맞으실 거예요. 남편을 아직 사랑하고 계시니까 아이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